시간이 돼가지고 쌀 분과, 그러니까 제5분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목을 과감하게 한국의 쌀의 문제, 쌀 전환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런 명제를 담았습니다. 여러분, 쌀 산업이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또 새로운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께서 꼭 수확기에 쌀 가격을 갖다가 뭐 20만 원, 같은 특정 가격 이상으로 꼭 유지를 하겠다는 말씀도 했고, 작년에는 굉장히 수확기에 가격 하락이 커서 애를 먹었죠.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수매 또를 통해 가지고 또 다양한 또 뭐 직불이라 그럴까요? 전작 직불도 하고, 그래서 쌀가루 정책도 또 내세워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과연 쌀의 올해 수확기 그리고 또 내년에 단경기의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또 언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은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하는 것을 첫 번째 발표인 저희 GSNJ의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로 계시는 김명환 박사님 발표를 통해서 먼저 들어보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제가 따로 별도의 소개는 하지는 않겠지만 사실 근본적인 어떤 쌀 문제가 공급 과잉, 뭐 상대적으로 소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공급도 사실 줄긴 줄었습니다. 공급이 안 준 건 아닌데 그거에 못지않게 더 빠른 속도로 쌀 소비가 감소돼서 결국은 구조적인 공급 과잉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과잉 문제에 있어서 수요를 갖다가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 하고 또 고민을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재미있는 하나의 이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발표는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사업팀의 부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조상현 부장님 발표를 갖다가 두 번째 발표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듣고 나서 신나는, 그리고 또 하기 어려운, 마음 편한, 그리고 속 시원히 뭔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토론 기회를 가졌습니다. 토론 때가 되면 토론자를 다시 소개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지금 먼저 김명환 박사님 발표 듣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PDF이신가요? PPT인데 PPT이신가요?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신가요? 예, 이겁니다. 이겁니까? 네, 포인트.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쌀 가격 결정 구조와 안정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쌀 수급 추세, 쌀 가격 하락과 변동성 증폭의 지금까지 현상을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좀 통계 분석들이 많은데요. 벼 재배 면적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 뭘 건드려야 되는가, 수확기 가격 결정 구조도 한번 보겠습니다. 단경기 가격 결정 구조도 보고, 그래서 앞으로 방향이 무엇인가, 그런 순서입니다. 우선 수요입니다. 이 파란 선부터가 이제 1990년, 2000년, 2010년, 2021년 쭉 곡류, 쌀, 밀가루, 설탕, 채소 이런 거에 이제 1인당 소비량, 공급량 추세인데요. 곡류가 계속 감소하고 있죠. 쌀은 더 빠른 속도로 감소했죠. 밀가루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밀가루는 설탕류 올라가고 있고, 채소도 조금 올라가는 추세, 과일류 올라가고, 육류가 엄청 올라가고 있죠. 계란류, 우유류 많이 올라가고, 유지류, 어패류 다 올라가고, 즉 지금까지의 쌀 소비는 전부 다
육류, 유류 이런 것들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이런 것들이 수요가 늘면서 쌀은 계속 수요가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앞으로는 그 소득 증대가 그렇게 이제 과거처럼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쌀 소비가 좀 둔화될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요 그래프를 보시면 쌀 1인당 소비량 추세를 보시면 제일 밑에 있는 선 빨간 선 요 가공용은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요 통계가 2011년부터 됐는데 그리고 식용 소비량도 지금 2019년 20년부터 감소가 둔화되고 있어요. 코로나 때. 그래서 총 소비량이 지금 2022년에는 1% 증가해 버렸어요. 이건 지금 마이크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거시 데이터하고 이게 좀 다른데 아무튼 이런 그 통계청에서 만드는 그 1인당 소비량 통계하고 그리고 저 가공량 통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둔화 내지는 적어도 둔화, 소비량 감소는 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수요 사이드고요. 재배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재배 면적하고 단수 곱해야 되니까 재배 면적이 쭉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단수는 좀 건드리기가 어려워요. 그건 이제 자연 그것 때문에 재배 면적이 줄어들었는데 이 90년대 94년부터 2000년까지는 재배 면적이 오히려 는 적도 있어요. 그때 가격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2020년 21년 요 때도 증가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에 따라서 반응은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아무튼 이것도 2010년대 들어서는 감소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2023년에는 특히 그렇지만 타작물 재배 이제 우리 정책 때문에 또 금년에 많이 줄었다. 2.6% 줄었다. 최근에는 0.4% 감소했었는데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이고요. 단수 추세입니다. 왼쪽 그래프 이렇게 보면 봉우리가 큼직하게 4개가 있죠. 그러니까 한 11년마다 이 주기성입니다. 풍작 한번 들고 쭉 가다 풍작 들고. 그러니까 봉우리 4개. 그러니까 11년 주기로 보통 지금까지 진행됐는데 중간에 작은 봉우리도 그래서 한 5, 6년짜리 작은 봉우리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쌀값 변동은 5, 6년 주기로 항상 발생을 한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작황 지수입니다. 추세선에서 얼마나 벗어났느냐 하는 건데 이게 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2003년에 440km까지 떨어졌다가 2015년에는 540km까지. 그러니까 단수 변화 굉장히 큰데 특히 요 아래에 있는 것들이 네 포인트가 이제 그 흉년 들었을 때 그 작황 지수인데 그게 그렇게 썩 좋아지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 흉년 들면은 가격 상승 이런 것이 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난 페이지에 요 면적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좀 쌀 수요 변화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줄일 것이냐 하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요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보시면 생산량 추세보다는 소비량 추세가 빨랐다 하는 게 왼쪽 그래프고 오른쪽 그래프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이렇게 11년 주기로 이것도 아까 그 단수 변화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크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명목 가격은 올라가고 있지만 실질 가격으로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즉 수요보다 공급이 덜 줄었기 때문에 가격 하락 현상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다. 수요 감소가 연간 1.8%, 공급 감소는 1.5%. 이런 상황에서 가격 실질 가격의 하락이 계속되었다 이겁니다. 가격도 하락했을 뿐더러 이 가격 변동폭이 또 심해졌어요. 이것도 보면은 5, 6년 주기마다 이렇게 봉우리가 있죠. 봉우리가 있고 수확기 가격은 실선이고 단경이 가격은 점선 빨간색인데 이게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2005년부터 저 수매제가 없어졌죠. 그리고 그때 이제 UR 우리 규정 때문에 국내 보조금 줘야 됐기 때문에 수매제가 없어지고 공공비축제로 이제 가면서 그 전에는 수매 풍년 들면 정부가 많이 사들이고 흉년 들면 덜 사들이고 이래서 이제 수급 조절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장치가 없어져 버리니까 가격이 더 이렇게 더 들락날락이 심해졌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수급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절 진폭. RPC들은 수확기 때 사서 단경기 때 팔아야 되니까 좀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2005년까지는 다 플러스였어요. 그러니까 수확기 가격이 다 단경 가격이 더 올라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아까처럼 이렇게 막 이게 춤추면서 역계절 진폭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단경기 그러니까 이러면서 민간 RPC들이 많이 문 닫았고 농협 RPC들도 다 통합하고 적자나고 지금 그래서 농가들은 수확기 때 다 팔아야 되는데 거기는 가격 올락나락 하니까 거기서 힘들고 RPC는 RPC대로 또 이거 경영 적자니까 또 힘들고 그래서 이 두 군데가 다 지금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게 그 그래프입니다. 왼쪽 게 이게 쌀가 변동하면은 농가 소득 그거의 1.7배가 더 움직입니다. 그 경영비 뺀 그 소득률 때문에 더 많이 움직이고 이건 지금 농협 RPC 총 적자가 지금 누계가 1994년에 두 개 RPC 생긴 다음부터 이게 지금 3,485억 적자라 그래요. 작년에는 1,533억 적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지금까지 두 가지 정책으로 대응을 해왔어요. 첫째, 시장 격리하겠다. 풍년 들면은 시장 격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8년간 10번 시장 격리했는데 그래서 시장 격리했으니까 그거는 시장에 풀 수는 없고 다 주정령 사례용으로 다 처분했는데 그게 매년 한 2,300억 원씩의 적자 이게 적자죠. 그러니까 비싸게 사서 거의 그냥 옥수수 가격에 파는 거니까. 대응 정책 2 생산 조정을 지금까지 3번 하고 지금 네 번째 하고 있어요. 쌀 생산 조정제, 논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지금은 전략작물 직불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작용이 커요. 저희가 분석해 본 바로는 사업 효과가 22%예요. 100헥타에 대해서 사업을 했으면 실제 줄어든 거는 22헥타밖에 안 되는 게 효율성이 굉장히 낮은 거죠. 이상이 이제 그 지금까지 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러면 다른 작물은 어땠느냐? 이게 쌀이라 오늘 여기다가 안 썼는데 고추, 콩 이런 것들은 가격 변동률이 아까 쌀의 2배 이상이에요. 더 심해요. 더 심해. 그건 정말 농가들이 그냥 매년 그 다른 작목으로 대체해서 심는 비율이 굉장히 커요. 20%가 넘어가요. 배추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큰 농가일수록 전업 농가일수록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가격 변동이 그렇게 또 심하고 그런데 가격은 계속 올라갔어요. 그것들은 줄어드니까. 근데 소득 좋아요. 쌀보다 훨씬 좋은데 왜 그걸로 안 심느냐? 리스크가 큰 거예요. 이게 내년에 값이 얼마나 떨어질지 이게 그냥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쪽이 평균 소득은 좋은지 알아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리스크가 쌀의 2배이기 때문에. 농가들은 보통 다 위험을 회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데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나올 결론은 이겁니다. 이건 쌀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논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 면적 중에 전체
중에 반이 쌀인데 쌀만 가지고 들여다봐야 이거는 해답은 영원히 안 나온다. 다른 장목으로 갈 수 있게 다른 장목까지도 경영 안전 장치를 같이 다 마련해야지 이게 전체를 보고 가는 거지. 그쪽에 위험 부담이 큰데 자꾸만 글로 가라 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이제 재배 면적 함수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가격에 반응하는 게 1점. 가격이 10% 올라가면은 1.3% 면적이 는다는 소리입니다. 대체 가격, 아까 콩 이런 거, 이건 0.04밖에 안 돼요. 굉장히 안 가요. 그쪽 장목이 많이 올라가도 쌀 면적이 줄어드는 거는 별로 안 돼요. 아무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금년 요 재배 면적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 말하려는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2020년에 정부가 폐지했던 변동 직불금제, 이게 굉장히 경영 안정을 줘요. 이 아래 그래프가 쌀값이 10만 원부터 23만 원까지 쫙 수확기 가격이 막 변해요. 이렇게 변하면 농가가 실제로 받는 가격은 17만 4,800원을 받고 70만 원까지 떨어져도 이걸 받아요. 이만큼을 다 직불로. 23만 원 꽤 올라가도 그때는 뭐 24만 한 8천 원. 이건 그러니까 위로는 그렇게 많이 그걸 안 줘요. 그렇지만 밑으로 떨어질 땐 굉장히 이게 안정 효과를 주기 때문에 요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고 미국도 쓰고 다 쓰는데 왜 이때 폐지됐느냐? 정치에서 뭐 기준가격을 24만 원 하자. 이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감당이 안 된 거죠. 24만 원 합시다 그러니까 그리고 법으로 다 그렇게 못하게 해놨는데도 국회에서 법 다시 다 바꿔갖고서 24만 원 해 이러니까 정부가 이제 도저히 그 정책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익형 직불제로 사실상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요게 금년도 수확기 가격 전망입니다. 지금 10월, 11월, 12월. 어제 발표난 11월 5일 가격이 5만 원 조금 넘었어요. 5만 300원인가? 그러니까 80kg를 하면 한 20만 원. 이제 곧 그게 이제 무너지게 생겼어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전망한 바로는 19만 3천 원에서 19만 7천 원. 그러니까 지금 11월, 12월 가격도 푹 떨어질 거라는 말입니다. 아까 그 함수에서. 그러니까 지금 함수를 안 봤군요. 수확기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단경기 내년 단경기에 쌀값이 얼마가 될까 하는 기대치가 제일 커요. 거기 1.3이나 돼요. 그러니까 전년도 계절 진폭 기대치, 전년도 계절 진폭이 10% 됐으면 금년 수확기 가격은 13%가 뛴다는 소리예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까지 통계가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움직여 왔어요. 근데 금년에는 단경기 계절 진폭이 공식적으로는 뭐 6%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1점 얼마예요. 실질로 따지면은 그 인플레가 커가지고. 그래서 별로 가격이 작년보다 올라갈 그게 없어요. 이게 개수는 큰데 별로 계절 진폭이 없었어요. 판매 기대량은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에 비해서 엄청 늘어났는데 이것도 개수가 커요. 0.7.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수확기 가격 전망이고 단경기 가격 전망입니다. 이것도 뭐 이런 함수식은 참고하시고 내년 단경기 가격은 18만 원대로 떨어질 것 같아요. 또 역계절 진폭이 또 나올 가능성이 큰 겁니다. 역계절 진폭 5, 6%. 이거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개수가 큰데 금년 단경기 그러니까 지난 7월, 8월, 9월에 비해서 금년 지금
11, 12월 가격이 별로 안 오를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올라갈 당연히 가격이 아무튼 그 설명은 뭐 뒤에 질문하면 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지금 떨어질 거다. 지금 이게 저희 겁니다. 결론이 그래서 안정대책 쪽으로 가면은 시장 격리제를 했어요. 근데 풍년 때만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한 대여섯 번 들어왔으면 되는데 정치적인 요구 때문에 흉작 때까지도 막 해버렸어요. 흉작 때까지도 막 평년작 물론이고 이때도 막 시장 격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그냥 그러지 않아도 올라가는데 더 올린 거죠. 수학기 때. 그럼 뭐 당연기 때 그러니까 시장 물량 적은데 확 또 정부가 격리했으니까 뭐 당연기 때 가격은 더 득달같이 오르고 그 다음에 풍년 들면 또 왕창 떨어지고 아까 그 큰 그게 그 풍흉도 있지만 이 시장 격리제가 거기에 불을 질러 버린 해도 몇 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얼마를 매입해야 되느냐 그걸 기준하는 그 통계가 굉장히 오차가 모이고 갖고 그게 한 20만 톤에서 50만 톤 정도 이게 왔다 갔다 거려요. 그 표본 오차가 다 더합보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물량 찾기가 굉장히 지금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생산 조정제 이거 미국이 1930년대부터 80년대까지 50년 동안 하다가 두 손 자빠진 그 의무 휴경제 그렇고 EU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그 생산 조정제 그 70년부터 2018년까지 걔들도 50년 했다가 걔들도 아주 뒤로 자빠진 정책입니다. 이건 성공한 예가 없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요게 벼 재배 면적 매년 감소분, 파란 게 감소분이고 빨간 게 요게 정책이 들어간 겁니다. 3번에 걸쳐서. 뒤로 가면은 빨간 게 더 높죠. 실제로 작년보다 금년에 생산 조정 벼 면적 줄어든 거는 100인데 정부는 200 정부 효과는 200을 했어요. 그러면 100은 딴 거 하다가 들어온 거예요. 콩 심다가 이게 쌀에서 직부 준다니까 들어온 겁니다. 오히려. 이게 그러니까 효과가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 매년 줘야 돼. 매년. 한 번 생산조정제 들어왔던 돈은 매년 줘야 되는 거예요. 일본은 그러니까 50년 동안 하면서 뒤에는 논면적의 반에 대해서 준 거예요. 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걔들도 두 손자. 우리나라처럼 3년 4년 조금씩 주다가 만 게 아니라 그거 하려면 그 효과를 누리려면 그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재정이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죠. 미국이나 EU나 일본이나. 그래서 그 두 가지 제도가 다 그렇게 재배 면적 감소에 인위적인 그게 도움이 안 되더라. 그렇지만 재배 면적은 줄여야 된다. 어떻게 줄일래? 첫째, 시장 격리는 필요해요. 근데 아주 대풍 들었을 때, 아주 가격이 폭락할 때, 그때만 들어와라.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그건 해야죠. 그리고 외식 소비량 조사를 안 해요, 지금까지 통계청. 근데 가정식 한 거 가지고 지금 거의 한 40%가 외식에서 먹는데 외식 소비 조사도 하고 소비 동향도 월별로 지금 해요. 월별로 지금 조사해요, 통계청이. 근데 발표는 매년 2월 달 가서 1년치 모아 가지고 해요. 왜 매달 하는 거를 왜 그렇게 하냐? 매달 발표해라. 거기서 안 하겠다면 농업관측센터 무슨 뭐 농정원 이런 데서라도 해라. 그리고 정부국 연산별 월별 재고, RPC 등 민간의 재고량 이것 좀 실시간으로 좀 띄워라. 그래야 이거 시장에서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그걸 뭐 알 수 있지. 신고 혼합 금지제 이것도 또
국회에서 또 빵빵빵 해서 통과시킨 거였었는데 이러니까 RPC들이 2월을 안 시키죠. 2월 되면 값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팔아버리니까 풍융 조절이 이 연도별로 이게 움직이질 않게 한 거니까 이것도 표시제로 바꿔라. 그것만 잘하면 되지 왜 금지제를 하느냐. 그리고 아까 우리 저 생산 기반에서도 말했지만 대체 작물들이 그 아까 콩, 고추 이런 거 노지형 그 쌀을 대체할 수 있는 그것들이 가서 잘 될 수 있게 생산 기반 좀 배수라도 좀 잘 되게 해줘라. 그리고 미국처럼 미국 제도를 좀 따라가자. 그래서 쌀에 대해서만 그 변동 직불금제를 하다가 없앴는데 그거를 주요 품목에 대해서 다 하자. 미국처럼 그 엄브렐라를 넓게 펼쳐서 하고 그 대신에 정치권에서 그렇게 해도 24만 원 받아야 되네 뭐냐 이러지 말고 평년 가격 기준하자. 그 기준 가격이라는 거는 평년 가격.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치권, 농민단체들이 다 이게 좀 컨센서스를 이뤄야지. 그래갖고서 이게 전체 작목이 우리나라 그 농지를 쓰고 있는 전체 작물에서 움직이면서 이게 가지. 쌀에다가만 암만 해봐야 이거는 우리가 그 동안에 실패했던 것을 또 반복하는 그런 우를 범할 것이다. 그거 계산해 봤더니 90, 그러니까 보존 평년 가격으로 하고 그리고 저 16개 품목 뭐 쌀, 콩, 보리, 뭐 고구마, 채소류, 뭐 배추, 뭐 아무 우리나라에서 도매 가격이 공식되는 그 우리나라에서 한 60% 이상 그 면적을 커버하는 것들 평년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보존 기후 가격을 그거의 90% 그리고 그 차이의 90%까지만 보장해 둔다. 90 할 것 같으면 1년에 드는 거는 2,650억. 벼에 대한 게 한 800억. 이게 190 가면 이게 늘어나요. 굉장히 늘어나요. 그래서 100은 곤란한 것 같고 그리고 100 다 보존한다는 게 좀 이상하죠. 90 정도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래 봐야 1년에 그게 발동되는 작물 수는 한 4개. 한도 가격이나 기준 가격에 이게 적용되는 품목은 한 8개. 뭐 거의 한도 가격 밑에 제일 그 바닥 치는 거는 뭐 거의 없고. 이런 식으로 하면 생각보다 아까 그 지금 시장 경리로 해서 지금 1년에 2,300억씩 드는 건데 이런 식으로 농정이 금방은 안 가더라도 이게 정치권이 있고 여러 가지가 뭐 많으니까 또 재정 당국이 있고 많으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우리가 지향할 방향은 이런 쪽이 아니겠느냐 하는 걸 제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조상현 부장입니다. 오늘 그 쌀 공급 가행 시대 수요 창출 방안은 없는가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저희 어떻게 하면 이제 소비자, 중간 소비자, 수요자 입장에서 그 시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쌀 공급 가행 원인에 대한 부분은 다 뭐 내용을 아시리라 보고 간단하게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2000년대 이제부터 이제 들어와서 약 한 30만 톤에 대한 이제 공급 가행의 구조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로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공급보다는 이제 수요가 감소가 돼서 지속적인
지금 공급 과잉 시대가 이제 벌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공급 과잉 시대로 이제 접어들면서 이제 재고의 상황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적정 재고는 제가 80만 톤에서 100만 톤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뭐 발표에서 나왔듯이 이제 재고가 발생되면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매년 이제 증감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과잉 물량이 발생했을 때는 시장 격리를 좀 하고요. 또한 처분이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쌀값이 또 증가를 했을 경우에 또 공매를 통해서 또 쌀값 안정화를 하고요. 그래서 그 2014년부터 시장 격리가 이제 연이은 시장 격리로 해서 이제 17년도에 한 186만 톤까지 이제 늘어났고요. 보면은 2014년도에 한 24만 톤, 15년도에 35만 7천 톤, 16년도에 29만 9천 톤, 2017년도에는 37만 톤의 시장 격리로 인해서 17년도에 183만 톤이라는 재고가 이제 쌓이게 됐죠. 그러면 인해서 이제 정부는 이제 재고 처분을 하기 위해서 16년의 사료용으로 처음으로 이제 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6년에서 19년 그 사이에 사료용으로 물론 이제 주정용어는 이제 처분했지만 이 급감한 그 증가한 이 재고 처분에 의해서 사료용으로 처음으로 163만 톤 정도를 이제 재고 처분을 해서 재고가 이제 감소되었다가 다시 이제 22년도에 이제 시장 격리를 통해서 다시 이제 재고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월 기준 자료를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170만 9만 5천 톤이 이제 재고가 있다는 부분 확인이 됐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공급하고 이제 수요 부분에서 이제 재고가 발생됐는데 그럼 쌀 소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가 그냥 매번 내용은 듣죠. 밥잘용은 이제 소비가 감소하고 가공용은 이제 소비가 지속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표를 보듯이 이제 가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95년도에 우리가 키로당 106kg 정도의 우리 쌀을 이제 밥을 먹었는데 22년 기준이죠. 56.7 거의 뭐 절반 이상으로 이제 떨어졌죠. 그래서 연평균 한 20% 정도로 해서 감소가 됐는데 이 감소 요인은 지금 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년도에 소비 형태 조사 결과를 보면 아침 결식의 비율이 증가가 됐고요. 거기서 이제 성인은 이제 73%에서 69%, 청소년은 이제 70%에서 55% 정도의 이제 아침 결식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례로 저희 집에 애들이 3명인데요. 아침밥을 3명 다 안 먹습니다. 그만큼 아침을 먹지 않는 이제 결식률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밥살령은 이제 소비가 감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중론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가공용 쌀로 이제 소비되는 부분은 2005년도에 192만 톤에서 22년도 작년이죠 57만 톤으로 이제 가공용 쌀 소비는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그 농촌경제연구원에서 23년 그 농업 전망을 보면요, 이제 중장기 전망으로 가구 부분에서 쌀 소비량은 이제 2033년 이제 10년 뒤죠, 44.9kg로 이제 떨어진다는 이제 전망을 하고 가공용 쌀은 97만 톤으로 이렇게 늘어날 거다. 늘어난 요인은 이제 가공용 부분은 국내에 가장 간편식에 대한 이제 소비 증가가 계속 이어질 거다. 대한민국은 뭐 아무래도 대체식품 고기나 채소가 많이 먹다 하더라도 밥을 먹는 민족이기 때문에 밥을 안 먹는 것뿐이지 그걸 대체된 가장 간편식 쌀로 만든 이제 제품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이제 전망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밥살은 줄어들지만 줄어든 만큼의 이제 가공용 이제 소비는 이제 늘어날 거다. 그러면 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97만 톤까지 이제 이어질 거냐라는 부분은 그러면 쌀 수요 창출 방안 부분인데 저는 이제 공급 과잉 시대 쌀 수요 창출 방안이 있는가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쌀 가공식품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정책의 기조가 지속 유지가 되고 또 그거를 확대한다고 하면 아까 전에 이제 그 농촌경제연구원에서 10년 후에 농업 전망한 이제 중장기 전망에 따라서 97만 톤까지 이제 가공쌀은 이제 성장을 할 거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97만 톤의 이제 성장 부분이 대부분 이제 국산 쌀의 성장이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쌀 재고 가액 문제는 결국에는 뭐 간단한 이제 건데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죠.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이제 해결이 될 수 있고요. 그 해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쌀 가공식품 산업 육성. 지금 이제 정부가 쌀가공 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5개년 계획에 이제 정책을 수립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소비 기반을 구축을 해야지만 이 쌀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쌀 가공식품 산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요. 이게 이제 밀가루하고 쌀하고 비교해 보면 솔직히 이제 쌀의 가공적성이 떨어지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십수년 동안 그 R&D라든가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의 가공적성의 부족한 부분을 다 기술력으로 다 보완을 해서 지금은 밀가루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제품을 쌀로 만들 수 있고요. 밀가루를 못 만드는 이제 제품을 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의 쌀 가공식품이 지금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유가 다양한 쌀 가공식품이 생산 제조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업체의 영색성이라든가 산업 기반의 취약성, 또 원료 쌀의 공급의 불안정성들 다 극복하고 정부의 그 육성 산업에 따라서 성장을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이제 법률에 제정된 제도적 기반이 이제 구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쌀 가공식품 산업의 지금의 뛰어넘어서 새로운 이제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이제 소비자의 이제 그 요구에 따라서 고급화라든가 다양화되는 식품 소비 양상에 따라서 안전성, 편의성, 건강 기능성을 중시하는 이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이제 제품들이 또 나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쌀가공 산업 활성화의 정책적 지원이 지속 확대되어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를 위해서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좀 표출돼야 되고 좀 원료용 쌀이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할 것이고 또 정부 양곡의 특별 공급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공용 쌀 수요 창출 방안한 부분에서 지금 재고가 쌓이게 되면 이거를 이제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동안 정부에서는 이제 처분을 했죠. 거기에 이제 가공연도 기존에 포함이 됐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시각을 달리 봐서 그동안 이제 사료용이라든가 주정용이라든가 대북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처분으로 이렇게 이제 대체해서 재고가 쌓일 때 처분을 했죠. 그래서 사료용은 옥수수에서 쌀로 이제 대체를 했고요. 주정용은 타피오카에서 쌀을 이제 대체를 했고, 뭐 대북 지원은 2016년 이후에 이제 중단이 됐죠. 그러면 이 쌀 소비의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안정적 소비 기반이 이제 갖춰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공급과 수요의 법칙 다 아는 이제 상식적인 내용이잖아요.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공급이 부족하면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 그러면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를 해야 되겠죠.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게 된다고 하면 앞서 오늘 주제가 쌀 그 20만 원 오늘 이제 24년도에 20만 원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중요한 이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유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안정적 소비 기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공용 쌀로 쌀 가공 식품이 앞으로 안정적으로 소비 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쌀을 쓸 수 있는 거를 다른 거로 대체할 수 있는 품목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요. 이미 이제 쌀 가공 식품의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거기에 이제 제품 개발을 하고 영업하게 되면
지금 상의 쌀을 옥수수로 밀가루로 바꾸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쌀의 경쟁 가치가 없다, 부가가치가 없다, 또 원료 수급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기업은 고민을 하겠죠, 결정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설비를 바꾸고 다른 대체 그런 원료로 바꾸게 되면 다시 쌀을 바꾸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쌀은 여기 이제 보면은 쌀은 다양하게 이제 활용이 가능하고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군입니다. 그래서 쌀에 향한 쌀, 뭐 가공 제품, 또 쌀가루 이용한 또 제품, 또 부산물을 이용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쌀 가공식품 산업이 지금 현재 지속 성장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아마 물음표를 두고 계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저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2018년도에 이제 한 6조 3천억에서 21년도에 이제 7조 5천억으로 계속 이제 시장 규모는 성장하고 있고요. 이 중에 지금 22년 기준 57만 톤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가공육살 이제 소비가 쌀 생산량의 15%입니다. 그리고 국산 민간 양곡, 그러니까 시중에서 매입한 양곡이 이제 소비가 이제 증가가 견인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 표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21년도에 20만 4천 톤은 민간 양곡을 이제 조달을 했고요. 22년도에 25만 4천 톤입니다. 그럼 약 24%가 이제 증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정부 양곡을 통해서 소비 기반을 만들어졌지만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프리미엄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생산하고 또 영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 조달 부분 쌀 구매 부분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드린 2033년도에 지금 97만 톤까지 이제 가공과 소비가 된다고 하면 여기서 약 50만 톤은 민간에서 조달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쌀 가공식품은 편리성, 기능성을 갖춘 이제 가공식품 소비 트렌드에 이제 적합한 이제 제품이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 가전식 시장 규모는 연평균 14.7%가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 쌀 가공식품의 가공밥류 같은 경우는 이제 19년도에 14만 5,187톤을 이제 쌀을 소비를 했는데요. 22년도에는 19만 1,000톤. 그럼 연평균으로 봤을 때는 한 7.19%가 이제 성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맞벌이 부부라든가 1인 가구 또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서 간편하고 편리한 식품에 대한 소비층에 대한 소구할 수 있는 제품군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봤지만 이제 냉동 김밥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슈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제품이 없어서 3개월 후에나 구매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문구까지 봤는데요. 지금 그 해외에서도 이제 간편식 시장은 계속적으로 확대가 지금 되고 있고요. 또 대한민국의 쌀 가공식품의 다양성을 해서 소비자들이 또 웰빙에 대한 부분을 이제 찾아서 수출은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서 22년도 기준을 보면 연평균 17.69%가 이제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쌀 가공식품의 글루텐 프리라는 제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지금 쌀 가공식품의 인기가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 전통 이제 음료인 식혜 부분이 해외에서 또 이제 수요가 많아서 좀 식혜 이제 수출도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성장 사례를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즉석밥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 즉석밥이 처음에 나왔을 때 누가 밥을 사 먹나 이렇게 이제 의구심이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즉석밥, 무김밥, 뭐 소위 우리가 햇반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소비량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J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이제 묵은밥 햇밥 제품을 이제 출시를 했고요. 이게 이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덮밥,
그다음에 뭐 컵밥 그렇게 이제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기업들은 이제 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제품 개발하는 거 결국은 시장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거기서 개발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CJ는 지금 안정제 원료 수급 확보를 위해서 이제 계약 재배를 이제 2010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하고 있고 다른 기업들도 이제 지자체와 함께 이제 계약 재배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락이나 이제 식사용 제조업 쌀 소비량도 14년도에 이제 9만 8천 톤에서 22년도에 19만 1천 톤 정도로 이제 증가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증리식 소주라고 하요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100% 이제 쌀을 이제 증류해서 만든 소주인데 최근에 지금 그 EU 위스키로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드 위스키 어워즈에서 곡물 위스키로 1위로 이제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세계 27개국에서 쌀 증류주를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 이 쌀이 현재 115만 달러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증리 소주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조금씩 니즈도가 높아가면서 이 부분도 수출 가능성, 확대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화요에서는 국산 쌀로만 제품을 만들어서 고품질의 이제 증류주를 생산을 하고 또 이 기업도 생산이나 그런 이제 물량 계속 늘어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화해 칵테일 챔피언십 같은 이제 매년 개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소비를 이제 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안정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방해 요인이 있는데요. 그걸 간단히 이제 설명드리면 그 지금 쌀 가공식품 산업은 아직까지도 이제 정부 재고량에 대한 가공에서 공급 정책의 변화가 있고요. 그 여러분에 대해서 이제 쌀 가공식 산업의 기반이 이제 불안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 재고 및 처분의 산업군으로 아직 인식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공용 쌀 공급 정책에 수시 변화가 있고 쌀 가공식품 산업 기반에 대한 불안정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이제 원료로 쌀을 또 내가 이제 제품 개발하고 투자를 하는데 좀 제약 요인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표를 보면은 지금 2008년도, 2013도에서 이제 15년도에 쌀 소비량이 이제 꺾였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수급 불안으로 해서 이제 정부의 공급 정책의 소비가 감소가 됐고요. 다시 이제 성장하다가 2018년도에 2020년도에 또 이제 소비량이 또 주춤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급 분할로 이제 소비가 감소가 됐죠. 이게 일관성 있게 공급 정책이 안정화됐다고 하면 이 점선으로 된 것처럼 지속 상승이 됐었을 텐데 포머스를 그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제 쌀공 산업에 대한 부분은 수요가 있고 시장이 있기 때문에 좀 계속 성장할 거다. 그래서 다만 이 성장세를 앞으로 당기기 위해서는 또 안정적으로 이 그래프가 위로 이제 수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유지가 되고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표명이 된다고 하면 지금 22년, 23년도에 이제 계속적으로 산업이 성장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쌀 소비 확대 전략으로는 저는 이제 쌀 가공식품 산업이 쌀 소비 확대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식품 산업 원료로서의 가공용 쌀이 이제 정책이 수립이 돼야 된다. 그래서 과거 이제 생산 정책으로 갔지만 앞으로는 이제 소비가 중요하다. 그래서 소비 정책으로 전환을 해서 좀 소비에 대한 부분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 보고요. 전략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주식용하고 저희가 원료용 가공용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식용은 이제 1인당 쌀 소비량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떨어지더라도 경미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그 유지 전략을 갖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고품질의 밥맛 좋은 쌀을 공급하거나 뭐 기능성 쌀로 해서 유지를 하고 소비 대상은 국산 쌀이 될 거고요. 원료용은 이제 소비 주체가 식품 제조 업체죠, 기업들이죠. 그러면 이제 적정한 구매 원가, 또 제품 원료로서의 품질 확보, 소비 대상은 국산 이제 수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자 하는 거는 정부 양국의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그게 기반이 돼서 이제 이 시장이 커진 만큼 그 기반이 유지가 된다 하면 앞으로의 물량이 늘어나는 거는
정부 양곡이 아닌 시중에서 조달한 이제 햅쌀의 이제 그 국산쌀이 이제 계속 성장을 할 거다. 기업들은 그 정부 양곡의 공급으로 인해서 이제 소비 기반을 유지를 하는 거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투자라든가 또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이제 수출에 대한 영업 전략 갖고 기업들이라는 거는 부가가치를 갖고 이제 기업을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기업은 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원료를 써서 여기에 부가가치를 가져갈 거냐. 쌀도 쓸 수도 있고요, 옥수수도 쓸 수 있고 뭐 밀가루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업이 선택한 건 쌀입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이 쌀을 계속 유지 확대할수록 정부에서는 인프라를 구축을 해주고요. 거기에 인프라가 구축이 됐다고 하면 기업들이 쌀을 원료로 해서 좋은 제품을 생산을 해서 또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해서 그것들을 이제 소비를 하고 또 수출을 또 확대를 해서 그렇게 간다고 하면 수요 창출의 방안, 그게 이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산업 경쟁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이제 지원 정책 수립을 하고요. 기업들은 제품 개발, 유통망 개척, 타겟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그런 수요 창출이 된다고 하면 이 쌀 공급 강의 시대에 쌀 수요 창출에 대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발표하시는 분들께 한 20분 정도만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얘기를 못 드려가지고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토론 시간이 부족한데 지금 김명환 박사님 발표의 내용은 지금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수확기 쌀 가격이 20만 원보다는 아주 조금, 그러니까 아까 19만 8천 원, 뭐 7천 원 얘기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뭐 비슷한데 그래도 뭐 상징적으로 그 밑으로 약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얘기하고, 또 특히 내년 단경기는 조금 더 내려갈 것으로 봐가지고 그 계절 진폭이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대안으로서 아까 뭐 신고 혼합을 금지하고 있는 것들 좀 풀고, 그다음에 단경기나 또는 그 수확기의 가격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정보, 그러니까 입수 가능한 정보를 가장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민간에서 매월 개선하고 있는 그 통계로 잡히고 있는 외식 그 소비들은 가급적인 이렇게 매달 공표를 해가지고 시장에 참가하는 참여자들의 어떤 기대 수준, 그러니까 기대 가격 설정에 있어서 조금 더 정보를 정확하게 주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격 안정 시스템을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으면서, 두 번째 그 조상현 부장님 얘기는 그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공급이 과잉이 된다면은 사실 쌀 수요를 갖다 늘리는 방법이 쌀 가공식품을 갖다 통해서 늘릴 수가 있다. 근데 정부가 여태까지 쌀 가공식품 산업을 갖다 육성한다는 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말뿐이었고, 항상 가공용 또는 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때마다 가공식품을 갖다가 특별 재고 처리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주니까 이게 안정적인 어떤 원료 기반 구축에 실패한 것 아니냐. 그렇게 안정적인 원료 기반, 그러니까 원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쌀 가공식품 민간에서 막대한 투자를 갖다 들여서 공장을 세워가지고 2, 3년 굴르다 다시 특별 재고 처분 안 해주면은 망하란 얘기냐.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태에서는 쌀 가공식품 산업 자체가 크게 발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어떤 정책을 갖다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정도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쌀 가공식품 쪽에 또
수요도 충분하다. 앞으로 그 1인 가구나 또는 뭐 그 고령화 추세를 갖다 생각하면은 간편식품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공식품 수요는 있으니 적절한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토론의 조금 효율성을 위해서 일단 정부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단 수확기 가격 20만 원 그리고 또 단경기 가격도 뭐 더 올라갔으면 좋겠죠. 근데 지금 저희 연구의 김영환 박사님 발표에 의하면 조금 뭐 떨어질 것 같고 수확기는 조금 더 떨어질 것 같고 단경기에 가면은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과연 어떠한 정책이 정부에서 어떤 어떠한 정책의 처방이 필요한지 또 어떤 식으로 이 쌀 가격 등락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일단 이제 그런 쪽에 좀 생각을 갖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결국은 쌀 가공식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발표에 따른다면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과연 정부가 안정적으로 그 원료 공급을 해줄 수 있겠느냐 뭐 그런 것인데 비판적으로 보면 사실은 재고 처분에 따른 그 쌀 재정 그 적자 수요가 굉장히 크죠 사실 또 그런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지어서 또 말씀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편하게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잡지 못한 것들을 또 토론자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토론은 저희가 주어진 시간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최대한 간략하게 핵심만 알차게 한 7분 정도씩 해서 조금 더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고 아니면 플로우의 질문 또 마지막에 받는 걸로 해가지고 하는데 순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 허용준 그 농협경제주지 양곡부장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박유신 농수축산신문 부국장님 그다음에 김선아 한국농어문신문국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나오신 변상문 식량정책과장님 순서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요. 없이 그냥 허용준 부장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농협에서 저기 양곡 사업을 좀 맡고 있고요. 허용준 부장이라고 합니다. 쌀 산업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주제인데요. 쌀 공급 과잉이 지금 고착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쌀 산업 문제가 이제 잘 풀리지 않고 상당히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 지금 되고 있는데 98년 이후에 지난 한 30년간 보면은 초과 공급량이 한 연평균 28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28만 톤이 이제 초과 공급된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이제 이 공급량에는 이제 생산량뿐만 아니라 이제 수입량이 들어간 수치인데요. 그 30년간을 보면 초과 공급이 안 됐던 데가 딱 두 차례 있었어요. 그게 이제 2002년에 태풍 루사가 와가지고 그때가 한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0년에 이제 곰파스 올 때 이때 두 차례를 빼고는 그 매년 한 28만 톤 정도의 초과 공급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원인을 따져보면 일단 저 논의 그 타작물을 전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 고령농이 그 영농의 이제 편의성이라든지 때문에 쌀농사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농업 구조가 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역대 지금 합계 출산율이 지금 0.77인가요? 역대 이거 최저 출산율하고 이제 인구 감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일단 뭐 소비할 수 있는 인구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쌀밥보다는 어떤 간편식이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소비 패턴도 좀 변화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게 쌀 유통 구조 자체가 급속하게 지금 온라인화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화가 된다는 얘기는 소달량하고
할인 경쟁에 이제 내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생산량이 조금 감소는 되지만 쌀 MAB 물량이 지금 고정적으로 지금 40만 9천 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나아질 기미가 없다고 저는 좀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 김영환 박사님 발표에서도 있지만 이게 쌀값의 변동성이 지금 최근 들어서 더 심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확기보다 이제 단경기 쌀값이 낮은 이제 역계절 진폭이 이제 상시화되고 있고, 그 폭도 지금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 작년에 21년산 보면은 역계절 진폭이 20%였어요. 20%요. 마이너스 20%. 그러다 보니까 그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농협 RPC 적자가 역대 최고가 났습니다. 역대 최고 1,533억. RPC만 그렇지 좀 벼 쌀을 지급하는 농협까지 합치면 3천억 이상의 적자가 났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계절 진폭이 좀 발생을 좀 했는데 쌀값이 6월까지는 약보합세를 유지하다 보니까 그때 농협에서는 그 할인 판매를 좀 했단 말이에요. 저가로 판매를 그때 했기 때문에 올해도 적자가 RPC만 한 연말에 한 400억 정도 이제 결산이 좀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기 그 발표에서 지금 수확기 그 쌀값이 19만 3천 원에서 19만 7천 원, 단경기가 18만 2천 원에서 18만 7천 원 이렇게 예측이 됐는데, 그러면은 내년 또 역계질 진폭이 한 5에서 10% 마이너스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농협은 이제 상개년 또 연속 적자가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내년에도 이제 사실은 이제 내년 가격이 수확기 그 가격 수준 이상으로 형성이 돼야 그 RPC 경영도 좀 괜찮은데요. 어쨌든 간에 저기 쌀 가격 결정 구조에서 농협은 쌀 가공 유통 업자이면서 협동조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확기에는 농가 공급자 우위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원료국 그 수매가 결정이 시세보다는 높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단경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소매 업체에 파는 공급자로서 거기는 또 소매 우위 시장에서 저가 납품을 할 수밖에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기 때문에 이제 경영난이 지금 굉장히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장에서 수급 조절 능력을 좀 높이려면은 수확기에 쌀 생산량의 농협이 한 40에서 한 50%를 매입을 하는데요. 그 농협 RPC의 이 경영 안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야지만이 또 내년에도 그 농가로부터 수매를 할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이제 경영 안정 차원에서 말하면 수확기 때 우리 농협에서 매입할 수 있는 매입가가 좀 적정 가격, 예를 들면 좀 시세로 원료금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좀 분위기가 좀 조성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정부가 쌀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을 좀 확충해주고 보완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농가도 어느 정도 제값받고, 그다음에 농협도 내년에도 농가로부터 적정 가격에 수매를 할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농가, 농협, 어떤 정부 간의 하여튼 역할 균형이 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좀 더 시장 쪽으로 좀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자료에서 저기 이거 변동직불제가 벼 재배 면적을 늘려가지고 과잉 생산에 대해서는 영향이 좀 미미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좀 인상적인 주장인 것 같습니다. 좀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좀 더 근거라든지 좀 말씀을 더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 측면에서는 그 조상현 부장님께서 이제 발표하신 것은 아주 그 공감도 하고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가공 소비를 이제 늘리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이고 좀 트렌디하다고 좀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근데 그간의 이 정책을 보면은 이 과잉 상황에서 그 쌀 수요 곡선은 서 있다고 보고 공급 사이드, 그러니까 재배 면적을 감축하거나 그다음에 시장 경쟁을 통해서 공급 사이드, 공급 곡선을 움직이면서 이제 그 정책을 좀 했는데, 사실은 그게 그 효과가 그 기대 수준에 그렇게 크게 미치지 이제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을 좀 눕히고 수요 곡선을 좀 위 상향할 수 있는 정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제 그렇다고 보면은 제 생각할 때는 이 출근이라든가 등교 때문에 아침밥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좀 아침에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좀 편의성을 좀 배가시키는 아침 식사용 간편식이라든지 뭐 디저트라든지 이 쌀 가공품 개발을 위한 좀 R&D 쪽에 좀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 좀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가공용 전국 비축미를 가공용으로 풀려면 2년 이상 이제 고민을 이제 풀게 되는데, 이게 좀 보관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가공용으로 팔다 보면은 이제 거의 판매가 손실을 정부가 많이 입거든요. 그 비용도 감안한다고 하면은 그 공급 과잉 시기에는 좀 햅쌀도 좀 가공용으로 좀 풀어줬으면 어떨까 하는 뭐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이 굉장히 그 호응이 좋았는데요. 근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좀 아침밥 급식을 좀 교육부 쪽에서 좀 이렇게 도입을 했으면 싶은데, 근데 뭐 아침을 뭐 다 반찬이라든지 국을 하는 게 아니고 좀 간편식을 좀 해가지고 초등학생들이 좀 쉽게 좀 먹을 수 있고 좀 그 기호에 맞게 급식 제공을 좀 해볼 수 있었으면 한 뭐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쌀 농업 이쪽하고 식품 가공 업계 간에 이 정보의 그 비대칭성이 좀 존재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조달을 하려고 보면은 그 어떤 상품에 어떤 품종이 어떤 지역에 어느 정도의 물량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다음에 또 저쪽 뭐 판매하는 상품을 만드는 입장에서도 어떤 그런 정보들이 좀 있는 그 비대칭성이 존재하는데, 하여튼 이를 정보를 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뭐 쌍방향 뭐 연계 정보 포탈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구축도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허 부장님 결국은 햅쌀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얘기. 또 농협 RPC가 사실 그 쌀 유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경영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 유통 못한다. 그러려면 또 결국은 시세 상대적으로 좀 싸게 살 수 있게끔. 근데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농협이 또 생산자 단체라는 그런 상징성 때문에 수확기에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냥 시가에 매입한다는 것도 사실상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하여튼 그렇게 시세에 따른 어떤 원료 구입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이렇게 뭔가 하여튼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좀 생각해봐야, 방안을 갖다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당연히 농협 RPC의 입장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컸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농수장실의 박유신 부국장님. 예. 박유신 부국장입니다. 먼저 그 김영환 박사님께서 그 발표 내용 중에 정부 주도의 시장 격리에 의한 쌀가격 지지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을 표하고요. 다만 두 가지 간단하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자 보면 내용 중에 그 가격 변동성을 이유로 쌀 시장은 투기적 요소가 큰 시장이다 하셨는데 그 이유로 변동지불제 폐지 뭐 하면서 정부의 개입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정부 개입이 쌀 시장에 있어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좀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변동직불제하고 중간에 이제 우리 쌀 산업에 있어서 정책에서 쌀 가격 위험 완충 제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면은 어쨌든 기준 가격 설정하는 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과거의 변동직불제하고 쌀 가격 위험 완충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좀 알기 쉽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그 테마와도 관련이 있는 건데요. 쌀 산업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좀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 문제가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중에서도 그 경영 규모의 문제를 어떻게 좀 풀어나갈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쌀 산업에 있어서 그 생산 측면이랑 가격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보면 생산 측면에서는 가장 큰 시발점이 고령화 진척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쌀 농가의 한 76% 정도가 65세 이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농 보유 비율 같은 경우가 70%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고령화가 계속 지속될 것이고 그에 따른 영세농은 큰 구조조정 없이 계속 또 늘거나 지속될 것이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그 가운데서는 그 농지를 이제 사고 파는 저희가 없다 보니까 청년농이라든지 신규 농의 어떤 쌀 산업의 진입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지금 청년농 정착 지원 사업이라고 월 100만 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2,000명하고 올해 4,000명, 내년에 5,000명까지 늘린다는데 이게 경영체 등록을 해야지 주거든요. 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농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농지를 어디서 사요? 그러니까 예산은 100만 원씩 준다고 해놨는데 청년농 대상으로 예산은 있어도 줄 곳이 마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농지의 어떤 구매 패턴이 지금 물론 정부가 얼마 전에 2달 전인가 농지 거래 규제를 좀 많이 완화해서 청년농의 그 농지 매입을 좀 확대한다고 그랬지만은 여전히 현장에서는 청년농이라든지 신규농에 대한 영농 진입이 힘든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가격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경영비가 계속 폭등하면서 쌀의 수익성은 계속 저하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쌀 소득 그러니까 농가로서 농업 소득은 감소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쌀값 인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농가 소득 보존을 위해서 최대한 쌀값 지지를 하고 있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죠. 근데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그 뻔히 미래가 보이는 불투명한 미래가 보이는 예측이 있어서 힘들 것 같고 그럼 결국은 그런 상황인 속에서 결국 그 쌀값의 불안정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경영 규모의 어떤 영세성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하셨듯이 변동직불금이라든지 최근에 쌀값 20만 원 정부 약속 이렇게 하든지 쌀 가격 위험 완충 제도라든지 다 하는데 기준 가격이라든지 평년 가격을 보장해 준다고 해서 연간 보통 둘이 지내시면 시골에서 한 2,000에서 2,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전체 쌀 농가들이 그걸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평년 가격을 아무리 높여준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2018년이 가격 단수 변화가 100이라고 조금 되게 그래도
100에서 안정될 때가 있었었는데 그게 2018년이었었는데 그때 헥타르당 한 5.34kg 정도 나왔습니다. 그때가 쌀값이 18만 6천 원인가 7천 원이었었는데 그래가 그걸로 연간 소득을 산출해 보니까 705,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헥타르가요. 그러면 0.5헥타르 미만의 농가들은 반이라고 그러면 400만 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2천만 원, 2,500만 원의 소득이 있어야 삶을 유지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가격을 아무리 높여줘도 어떻게 삶을 유지하고 그 농업이라는 어떤 것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그 소비량 저하도 말씀하셨는데 농경영 발표에서도 2033년까지 소비량이 44kg까지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려면 지금 56kg, 7kg 소비량이 그 정도로 준다고 그러면 지금 벼재배봉제 72만 헥타르 정도 되는데 64만에서 65만 헥타르까지 줄여야 됩니다. 농지는 없어요. 앞으로 농지는 없고 농가 수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전체 농가 수는 줄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결국 더 어려워지겠죠. 규모화도 힘들고 그리고 신규 진입도 힘들고 쌀 농가에. 그래서 점점 쌀 사람이 좀 노령화돼가는 어떤 그런 구조로 돼 있어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쌀 사람에 있어서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책 중점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정책 대상이 누구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0.5헥타르 이하의 농업인 물론 중요하죠. 여러 가지 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가장 또 어려우신 분들이고요. 근데 그 모든 쌀 농가들을 뭉뚱그려서 그 가격 인상 쪽으로만 해서 소득을 보장해 준다. 이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양정 정책의 어떤 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이를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0.5 미만이라든지 1헥타라든지 구간별로 그 데이터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소득은 어떻고 또 지출은 어떻고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부족한데 그 경제 면적별이라든지 농업 수준, 농업 그 소득 수준별 좀 맞춤형 데이터를 통해서 거기에 알맞는 정책들을 복지가 필요하면 복지 쪽으로 가고 경쟁적 강화가 필요해서 재배 면적을 늘려주는 게 중요하다면 그쪽으로 좀 중점적으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좀 세밀한 정책 설계가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단기적으로는 사전 예측 프로그램이 좀 더 강화됐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좀 불안함이거든요. 사실 지금 쌀 시장도 현재 수확기의 현장에서 보면은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별의별 소문들도 많이 돌고 있고요. 그래서 더 불안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전 수급 예측 프로그램을 좀 고도화해서 사전에 재배 면적 조작 어떤 기능을 좀 강화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구조를 좀 그런 쪽의 정책의 어떤 예산이라든지 어떤 제도가 집중됐으면 합니다. 또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 파트는 아까 공공비축민익을 식품원료 개념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하는데 아까 정부 양곡 보관기간 햅쌀 수요가 많아진다고 그랬는데 그럼 보통 3년 정도, 3-4년 정도로 정부 그 양곡 보관 기간이 있는데 단축했을 경우는 또 업계별로 좀 경영 부담에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 부담이 좀 많이 도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햅쌀 위주로 1-2년 산만 아니면 오해산 중점적으로 정부 양곡을 유지해야 된다는 건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 아까 그 두 부장님께서 가공용으로 20%까지 좀 늘려야 된다 하면 근데 지금 가공용이 50만 톤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지금으로 한 75만 톤 정도라고 보는데 그럼 25만 톤에 대한 가공용 수요를 더 이제 해야 된다. 근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요거를 지금 16만 한 5, 6천 톤 되는 공공용으로 좀 어떻게 연계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확대 소비처를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빨리 좀 진행하기 위해서 핵심은 제가 보기에 농지에 대한 어떤 청년농, 후계농에 대한 어떤 농지 소유 내지 뭐 농지 임차라든 임차를 포함해서요. 그 농지 유동화 문제를 갖다가 제기를 해주셨고, 그러나 가격 정책을 아무리 쓴다 그래도 영세 소농 쌀농가 소득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도 같이 함께 제기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선아 국장님. 네,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입니다. 저는 그 김명환 박사님께서 발제하신 쌀 가격 안정 대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저희 쌀 정책의 문제점 지적하신 거하고 또 그것의 대안으로서 가격 위험 안충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2005년에 추곡수매제가 폐지가 됐고 양정 개혁 일환으로 해서 그 공공비축제하고 쌀 소득 보전 직불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면서 이제 정부 수급 조절 기능이 약화되고 이게 시장에 맡겨지니까 가격 등락 그 산지 쌀값이 굉장히 불안정이 심화된 거죠. 그래서 앞서도 그 5, 6년 주기, 4, 5년 주기로 해서 계속 쌀값이 등락을 반복하고 최근에는 단경기 가격이 수확기보다 하락하는 역계절 진폭이 좀 빈번해졌습니다. 그나마 그 쌀 목표 가격에서 수확기 쌀값을 뺀 금액의 85%를 보전해 주는 게 변동직불제거든요. 이 변동직불제 때문에 농가 수치 가격은 그러한 쌀 변동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됐던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변동직불제 그렇게 되니까 이 변동직불제를 통해서 쌀농가 소득을 보전을 해주니까 농가의 쌀 생산을 자극했다. 그래서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유발하고 있다라는 진단이 몇 년 동안 계속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쌀 소득 보전 직불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진행이 됐고, 그래서 정부가 2020년에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면서 변동직불제를 폐지합니다. 그 당시 정부 설명은 논밭 작물 구분 없이 직불급을 지급하면은 쌀 생산 면적이 줄어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쌀 수급 균형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쌀에만 그 지원을 해서 쌀 농가가 생산을 이탈하지 않도록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진단을 했고, 그러니 논밭을 공이 지원해서 이게 수급 균형을 이루자라는 게 정부 구상이었습니다. 근데 공익직불제가 22년에 도입이 됐고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됐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흉년이었기 때문에 쌀 생산량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서 현장에 문제 제기가 없었어요. 근데 작년에 이게 사상 최대로 쌀값이 20% 30%까지 폭락을 하면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그 김영환 박사님 발제하신 것처럼 이게 변동직불금이 쌀 공급 과잉을 유도해서 쌀값 하락을 초래했다는 게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들이 어떤 근거에 따른 것인가. 그러니까 실제 관측 자료나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그 근거는 미미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래서 보면은 그 재배 면적은 계속 줄었는데도 이 생산량의 등락폭은 크거든요. 그 이유가 신품종을 계속 정부가 보급을 했어요. 다수학 품종들을 계속 개발하면서. 그래서 신품종을 보급하면서 단수가 늘어났고 또 작황에 따라서 이게 400kg대에서 500kg대까지 이게 등락폭이 크니까 이게 생산량이 예측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기상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되니까. 그래서 앞서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시장 격리가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익직불제 도입을 하고 쌀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니까 농가에서 가격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때 정부가 설명한 게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매년 수확기인 10월 15일 이전에 선제적으로 수립하면서 양국관리법에 매입 기준하고 그 판매 기준을 아예 제도화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시행령하고 고시에다가 3% 이상 초과하고 또 5% 이상 가격 하락하면 정부가 매입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는 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수차례 시장 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정이 안 됐던 거예요. 가격이 안정이 안 됐던 이유를 정부가 분석해 봤더니 뭐 시기의 문제 그리고 판매 그 매입 물량의 문제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3% 이상 초과하면 매입을 해주고 또 5% 이상 가격이 하면 매입을 해주면 시장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놔서 이게 지금 이게 고시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2021년에 분명히 3% 이상 생산량이 초과했는데도 정부에서 가격이 그만큼 5% 이상 뭐 하락하지 않고 가격이 높다라고 하면서 매입 시기를 계속 늦춘 거예요. 초과 생산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격리 시기를 놓치니까 쌀값은 사상 최대로 폭락한 거죠. 그래서 이게 시장 견이가 효과가 있냐 없냐 이거는 뭐 좀 더 면밀히 봐야 되겠지만 지난해 벌어졌던 양곡법 논란 그리고 그거는 결국 시장 격리를 통해서 쌀값을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던 정부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 격리 효과가 제한적이긴 하죠. 왜냐하면 시장 격리를 해도 그걸 정부가 재고로 안고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이제 그 민간에서 판단을 일단 물량이 많다고 판단하면 가격이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수학기에 시장 격리를 하면서 정부가 묶어두면서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 시장 격리 정책을 그래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재배 면적 줄어도 엄청난 대풍이 든다. 그럼 생산량이 늘어나거든요. 흉년이 든다 그럼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져서 사실은 재고가 바닥날 수도 있는 2020년에는 그래서 재고가 없어서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 격리는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해 줄 수 있는 요소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특히나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가격과 소득을 보존시킬 수 있는 정부가 양곡 정책으로 갖고 있는 대책이 시장 격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일정 어쨌든 다른 대책이 다른 대안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농업계나 국회에서 아무리 요구를 해도 지난번 사례처럼 매입 시기나 매입 물량을 정부가 정하거든요. 정부가 지금은 괜찮다 하면서 늦추고 매입 물량은 뭐 작년에는 90만 톤 했다가 올해는 비축미 40만 톤으로 줄이고 이렇게 그거에 대한 근거를 아마 정부도 힘들 거예요.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그 물량과 시기를 정확하게 조절해서 하는 거는 통계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긴 할 텐데 일단은 그게 지금으로서는 그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시장 격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정책들은 계속 같이 논의해서 좀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하나가 이제 생산 조정이잖아요. 논타작물 재배. 논타작물 재배가 왜 잘 안 되냐?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벼 재배를 했던 농가들이 다른 작목으로 전환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쌀 이외의 작물 생산 경험이나 노하우를 쌓아야 되죠. 그리고 그걸 또 팔아야 되잖아요. 팔로도 개척해야 되고 그러려면 지속적이고 안정감 있는 대책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앞서서 얘기하신 것처럼 2003년에서 5년 그리고 11년, 12년, 18년, 20년 이렇게 2, 3년 하다가 다 중단이 됐어요. 쌀이 넘쳐가지고 대책이 필요하면 이걸 추진했다가 쌀값이 조금만 오르면 안 하는 거예요. 물론 농식품부도 뭐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자 했으나 기재부가 이걸 반대하면서 예산 확보 때마다 이게 계속 부딪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그 지금과 달리 성공하려면 어쨌든 지속적이어야 된다. 농가가 안심하고 타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생산 여건을 조성해줘서 그게 농사는 1년에 한 번 짓는 건데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그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되 그거를 지금 정부에서 한 정책 중에서 효과가 있었던 게 단지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쌀 논타작물 직불제를 해가지고 그 가격을 그 직불금을 주는 거 이외에 생산 기반을 정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화 해가지고 농기계도 지원해주고 거기다 농기계도 지원해주고 재배기술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배수 개선, 생산 기반 이게
논이 아니라 바짝물을 줄 수 있도록 배수 개선도 해주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이고 패키지로 지원돼서 농가가 아예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생산 조정이 뭐 다른 품목의 가격만 보존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생산 여건을 만들어주는 정책들이 같이 이루어야 된다고 보고요. 쌀 가격을 시장에서 이제 지금 가격 위험 안충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준 가격하고 보존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 가격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 가격으로 할 경우에 이게 지금 쌀 가격하고 소득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격 등락폭이 저렇게 큰데 그거에 대해서 평년 가격 구해가지고 작년도만큼만 해준다고 했을 때 그게 제대로 농가한테 그 소득 보전이 될 수 있나?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부분은 설계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농업 소득이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900만 원대로 추락했잖아요. 저희가 1994년인가 그때 1,2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진짜로 30년이 지난 지금 900만 원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게 생산비는 정말로 폭등하는데 정부가 지금도 계속 할당관세로 가격이 조금만 높으면 농산물 수입해요. 이미 다 열려 있는 가운데서도 또 농산물을 수입해요. 그러니까 가격은 그 자리에 고정돼 있으니까 농가 수익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농업 품목별로 가격을 농가들의 경영 위험을 완충시키는 리스크를 완화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그와 함께 이제 저희가 기후 변화라던가 이런 거로 인해서 굉장히 생산량의 리스크가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농업재해보험이 사실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 그래서 김영환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쌀 대책만으로 되지 않는다. 그걸 100% 공감. 그래서 다른 제반 농업 여건과 농가의 경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같이 가져야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핵심 정리를 해보면은 지난 2022년에 쌀 가격이 폭락한 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정부의 정책의 타이밍 같은 것들이 좀 문제였지 않냐 하면서 타작물 전환을 하려면은 전환할 수 있게끔 생산 여건, 뭐 기반 정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추지 않으면은 그리 쉽지 않을 거다. 뭐 그 외에 가격 완충 제도만 갖고는 소득 보존은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종합해가지고 시간이 5분 지났습니다. 하지만 뭐 마지막에 그 변상문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급하신 분들은 가셔도 될 것 같고요.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 변상문입니다. 제가 작년 7월 중순부터 이제 식량정책과장 업무를 맡기 시작했는데요. 2년 차지만 21년산 쌀 수급하고 22년산 쌀 수급하고 올해 23년산 쌀 수급 이제 3개년산 수급을 이제 좀 겪고 있는데 물론 21년산은 이제 중간에 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딱 오는 날 그때 감소율이 아무튼 역대 최대를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당황스러웠는데 결국에는 제가 좀 주 한 3개년산 이렇게 돌아가는 걸 좀 느끼면서 좀 느낀 건 뭐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뭐랄까요? 아까 김 박사님 굉장히 수치적으로 분석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쌀 가격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어떤 경제학적 이론이라든지 수요 공급 뭐 어떤 정부 역할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투입되면 쌀값이 이렇게 될 것이다. 거의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의 추세가 이랬으니까 이 정도 쌀 가격, 이 정도 민간 재고, 수확량 생산해 왔을 땐 쌀값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것도 거의 잘 안 맞고요. 결국에는 뭐냐면 심리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심리. 21년산 7월 이제 그때 뭐 21년 수학기 때 그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수학기 때 시장 격리를 못했죠. 20만 톤이 남는다고 전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진짜 쌀값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22년 2월부터 이제 4차례 그러니까 3차례에 걸쳐서 2월, 5월, 7월 이렇게 37만 톤에 대한 시장 격리를 했는데 아무리 해도 쌀값은 안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경이 이제 2월달에 했는데도요. 이미 이게 2월달, 4월달 이렇게 5월달 이렇게 했는데 이미 불안을 많이 느끼신 산지 유통업체 특히 농협에서 알게 모르게 벼를 굉장히 저가에 판매를 합니다. 그 물량들이 누군가 다 인수하죠. 민간 RPC든 도정 다 인수해가지고 그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쌀 시장 자체를 이제 계속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주요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올해 또 특이한 게 지금 저희가 통계청에서 예상 수요량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상 생산량 저희가 이제 수요량 이런 거 봤을 때 올해는 한 7만 7천 톤 정도의 초과 생산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22년산 좀 당겨먹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보다 좀 적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저희는 어느 정도 좀 수급 안정이 될 거라고 보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10월 5일자에 이제 21만 7천 원을 이제 산지쌀값 찍었는데 21년 이후로 역대 두 번째 높은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10월 15일자, 25일자는 거의 역대급으로 지금 폭락을 했어요. 3.4% 폭락했고 2.7% 떨어졌고 11월 5일자는 1.6% 떨어졌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이제 현장을 이제 다니면서 이제 농협분들 많이 만나 보니까 결국은 저희는 수급 안정이라고 보는데 농협의 관계자분들은 농가분들이 계속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을 갖고 오시다 보니까 농협의 관계자분들은 올해는 되게 굉장한 과잉 생산의 해라고 또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올해 예를 들어서 뭐 올해는 1,000톤 정도 매입이라든지 판매 계획을 세웠는데 뭐 1,100톤 들어오고 1,300톤 들어오고 1,500톤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는 올해는 과잉이다. 불안 심리가 계속 이제 점점 이제 매입 물량이 늘어날수록 확대가 되는 거죠. 농협의 특성상 농업인들이 가져오는 것은 거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쌀값 하락의 원인이 저희가 보는 수급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수급하고는 다르더라. 괴리가 있더라. 그래서 다만 그렇지만 현장에서 느끼신 분들은 이때 매입 시기 이제 수학기 때 그거지 전체적으로 9월까지의 이제 전체적인 시간을 보면은 그 안정적이거든요. 막 과잉되지 않고 쭉 갖고 계시면 누군가는 또 벼를 또 수요로 필요로 하고 임도전 공장이든 민간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만 재고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런 와중에 누군가가 난 얼마에 팔았다, 47,000원에 팔았다, 46,000원에 팔았다 그러면은 이제 뭐 안절부절이 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심리적으로 지금 빨리 어떤 안정화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현장에 시그널 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게 좀 굉장히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실 보도자를 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산물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량 정부가 빨리 12월 중에 전량 인수하겠다 12만 톤 정도인데요. 그거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에서 이제 공매는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지금 한 145만 톤 정도의 정부 양곡이 있는데 21년산, 22년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21년산 내년도에 한 40만 톤은 저희 사료용으로 빨리 특별 처분하겠다. 그리고 RPC들의 어떤 재고 부담 완화를 위해서 조국 거래도 기회도 평가할 때 허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주고자 하고 싶은 거는 안정적이다. 수급은 안정적인데 지금 현 상황에서 좀 이제 불안감을 느끼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무튼 정부에서 추가적인 어떤 시장의 공급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경기는 크게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좀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상적인 좀 경영 활동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 좀 하락 폭이 크긴 한데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수학기 때 좀 차분해지지는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계속 면밀하게 좀 쌀값 살펴가면서 혹시라도 더 불안해지면 추가적인 대책을 좀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아까 좀 서두에서 시간이 좀 더 했나요? 그 가격 완충 장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러니까 정부 또 모든 분들은 사실 그럴 겁니다. 이
가격 안정 장치라든지 변동직불제라든지 이거는 소득을 지지하는 거지 어떤 쌀값을 지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쌀값을 지지한다는 것은 쌀값을 안정화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공급 조절을 통해서 이 수요 공급 시장 이걸 통해서 이제 쌀값을 안정시키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쌀 산업이 어떤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좀 농업 소득이 좀 뒷받침되려면은 어떤 정부의 소득보다는 기본적으로 쌀 가격이 좀 뒷받침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거를 위해서는 좀 공급량 조절이 이제 더 좋다고는 보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 격리란 제도는 그것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성과 아니면 결과가 굉장히 극명하게 나뉩니다. 21년산 같은 경우가 시장 격리를 37만 톤, 그러니까 국업 4차까지 하면 거의 45만 톤에 이르는 시장 격리를 하고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24.9%라는 역대 최대 하락이었고요. 22년산 같은 경우에는 수학기 때 초과 생산된 물량보다 플러스 10만 톤 그걸 더 했더니 사실은 9월 25일자 대비 10월 5일자 가격은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가장 큰 폭으로 뛰었어요. 18% 넘게 뛰었는데 그래서 이게 그런 방식의 차이고요. 또 하나 사실은 굉장히 그 성과에 비해서 재정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대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시장 격리 정책은 정말 최소화시켜야겠다. 그런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사실은 여러분 좀 많이 느끼실 수도 있고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 수급 관리 정책이요 올해 굉장히 크게 바뀐 거예요. 아까 과거에 했던 생산 조정제라는 이제 그거를 이제 사실은 한 건데 과거의 생산 조정제라는 것들은 이제 너무 쌀값이 과잉되고 재고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저 약간 좀 대응책 단기 대응책으로 했는데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 추진하는 전략작물직불제라는 것은 어떤 쌀값 하락에 대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좀 식량 안보 차원 플러스 사전적으로 재배 면적을 조정해서 사전적으로 공급량을 줄이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성공하려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지속적인 것이 담보돼야 그거에 관심 가는 농업인들께서도 투자라든지 어떤 재배 기술 여러 가지를 준비할 수 있고 이제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3년 언제 옛날처럼 뭐 3년 했다가 언제 끊길지 모른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하면서 시행령에 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두고 굉장히 좀 제도적으로는 튼튼하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가는 거고요. 쌀값이 뭐 떨어지니 오르니 이것과는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어떤 밀, 콩 이런 것들의 이제 식량 안보 차원 플러스 사전적 재배 조절 요 취지에서 이제 사업되는 추진되는 것을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올해 시장 격리를 안 했는데요. 그 이유는 19,000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올해 처음 했던 전략작물 직불제를 핵심 축으로 해가지고 기타 지자체에서도 적정 생산 관련된 농가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 생산 대책을 올해 적극적으로 굉장히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한 27,000헥타르 정도의 이제 실적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논 재배 면적은 19,000헥타르 줄었죠. 결국에 뭐냐면은 그리고 보통 논 전용일 작년과 같이 한 8,600헥타르 정도 됐다고 보면은 사실 36,000 정도 줄었어야 돼요. 35,000이나 6,000. 근데 19,000밖에 안 됐죠. 결국에는 다시 벼로 회기를 했다는 거죠. 10,000헥타르 이상이. 자, 근데 벼로 회기하는 이유가 뭔지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의 정밀하게 안 됐는데 과연 내가 전략작물 직불금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 거냐? 아니면은 타 작물 하기에 밭작물 하기에는 이제는 좀 힘들다. 그런 식으로 또 연로하신 분들이 벼로 온 건지 저는 후자가 좀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탁 경영비가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좀 말씀하신 대로 뭐 37,000 했으면 다 37,000이 재배 면적 줄었으면은 어떤 굉장히 더 좋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전략작물 직불제 대상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벼 회기 면적을 앞으로는 좀 고려해서 그런 것들 좀 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좀 이런 것들 일본 사례라든지 볼 때 그 생산 조정제 굉장히 좀 재정이 많이 들고 좀 이제 계속 가기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올해 첫 해에 약간 좀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략작물제 같은 그 논을 그러니까 벼 재배 면적을 다른 작물로 한 게 600억 정도 들었거든요. 6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데 만약에 이게 없었다고 하면은 19,000헥타르에 예전처럼 이제 벼가 심어졌다고 하면은 올해 초과 생산량은 약 거의 20만 톤 정도로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또 이제 시장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하면 그러면 20만 톤 하는데 또 거의 5천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소요되고 이 시장 격리 예산은요 당해년도에 딱 소진되는 게 아니고요 거의 15년 동안 농림부 예산을 한 자리를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도 예산 중에서 과거 2009년도부터 22년 동안 시장 격리를 했던 그게 예산을 갚아 나가야 될 돈입니다. 그게 한 번에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예산만 해도 4,800원입니다. 4,800억이에요. 21년산하고 22년산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예산 계속 늘어납니다. 그 예산은요 사실 솔직히 아시겠지만 거의 농업농촌 발전이라든지 미래 농업 발전에 거의 상관이 없는 돈이에요. 창고에 있다가 주정용으로 처분되는 손실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는 최소화시키자. 시장 격리는 최소화시키고 어떻게든 이왕 전에 재배 면적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줄이고 그 와중에 중간중간 하다가 단수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작황이 좋고 생산 일기가 좋으면 뭐 단수하면 540, 550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돼 가지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시장 좀 불안 요인이 좀 있다고 하면은 선제적으로 예전보다 더 선제적으로 좀 중간에 좀 조절을 하자. 그리고 그런 식으로 좀 바꾼 거죠. 공급 조절이라는 정부의 수급 관리 방식은 동일하지만 그 방식은 선조치 그다음에 최소한의 후조치 이런 식으로 좀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 거죠. 정부 정책이. 그래서 올해 지금 수학기 때 좀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중간중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의 어떤 동향 현장에서 어떤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그런 원인들을 빨리빨리 파악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게끔 수학기에 적시 꼭 시장 격리라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저희 정부가 어떻게든 좀 원인 파악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주면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관리가 좀 있다고 보고요. 이런 형태로 좀 해서 좀 2년, 3년 쭉 한번 좀 진행을 해가면서 좀 바꿀 게 있는지 개선할 것이 있는지 정말 이 제도가 근본적으로 잘못이 있는지 한번 한 2, 3년 정도는 최소한 쭉 진행해 가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발을 띈 이제 수급 관리 정책인데 사실 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쌀에 대한 워낙에 주교성이 많기 때문에 가격 안정 보장제라든지 뭐 가격 보장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제한이라든지 나오고는 있는데 한번 좀 정부 정책 어떻게 보면 좀 처음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한번 좀 관심 가져주시고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제가 참 잘 운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핵심은 최근에 쌀 가격 하락이 상당히 심리적 요인이 있다. 그래서 그 심리적 요인을 갖다가 안정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부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뭐 산물bio 수매라든지 공매는 안 하겠다든지라는 그런 어떤 정책을 오늘 발표했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그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사전적인 어떤 재배 면적을 갖다가 조절한다는 의미에서 전략작물 직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의 어떤 그 안정적인 그 정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요약을 했는데 마지막 우리 김명환 박사님이나 그 허 부장님께서 두 분 중 한 분만 답변 요약 해주시겠습니다. 그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뭐 결론은 뭐 다 오늘 굉장히 좋은 여러 방면에서 잘 나온 것 같고요. 아까 지금 질문 사항에 대한 것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왜 수학기 시장이 투기적 시장이라는 거냐? 제일 안정적인 시장은 저런 거죠. 일본의 뭐 쌀 도매상 신메이 우리는 신명이죠. 한 50만 톤 취급하는 굉장히 큰 그 도매인데 거기는 1년 쓸 거에 거의 반 이상을 다 계약해요. 그러니까 외식 업체들하고 다 계약해요. 그래서 외식 업체가 금년에는 3만 원에 맞춰다오 그러면은 고시가리하고 저 홋카이도 거하고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5대5 섞거나 5대 2.5대 2.5 섞거나 이래갖고서 그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밥맛을 계속 보면서 요 조합이 괜찮다. 이런 식으로 거기는 그게 이제 안정적인 시장이죠. 이제 그러니까 자기 계약자하고 가격 계약 다 하고서 이제 그 퀄리티만 맞춰주면 되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마 그 정도 할 수 있는 게 아마 의성농협 하나, 그러니까 CJ에다가 이제 일품bio 몇 프로
뭐 다른 거 몇 프로 이렇게 섞어 갖고 주는 그 정도가 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투기적인 시장이라는 거 뭐냐면 그게 없이 그냥 막 현금 박치고 그냥 뭐 단골 고객도 없이 RPC가 파는 데들이 많아서 그러다 보면 뭐냐, 가격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판매 가격을 어떻게 정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수학기 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단가기 때 오르겠지, 뭐 떨어지겠지 이거 갖고 하기 때문에 실물 그 수급 실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금년에 사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금융 쪽이 더 크게 좌우하는 시장이 돼버린 거죠. 그건 어디나 그래요. 우리 저 곡물 가격 봐도 세계 국제 가격 봐도 선물 시장 가격이 국제 그 재고량 변동보다는 선물 포지션이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나냐인데 이게 훨씬 더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시장이 그렇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도 가야 될 방향은 그런 이제 계약에 의한 그 이제 안정적으로 되면서 그 다음에 이게 돼야 되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한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변동직불제가 생산 유발 효과가 왜 적다는 거냐? 깜짝 놀랐다 그 말씀인데, 231페이지 보면은 재배 면적이 수확기 가격의 반응을 0.13밖에 안 해요. 이게 장기 타동치로 봐도 한 0.17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가격에 덜 반응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농지 그리고 논의 거의 전부를 벼기 때문에 다른 작물이 아무리 들어와도 이거는 세발의 피해요. 그러니까는 그 가격 변동이 있다 그래서 다른 작물로 이게 잘 안 가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밀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그 주요 작물은 그 가격의 반응 그 탄력성이 굉장히 낮아요. 보통 0.2 보통 그래요, 다들. 그런데다가 이게 좀 변동급이라는 거는 거기다 플러스 조금 더 해주는 거기 때문에 더 그게 생각보다 적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게 사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사후적으로 이게 떨어졌을 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제 그냥 개인적인 그것까지 지금 검증할 수 있는 그건 안 되고 실력은 안 되고, 아무튼 그런 요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정직불금이 면적에 영향 거의 없다는 건 그거는 이미 다 국제적으로 많은 논문들에서 이제 많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아까 김선아 기자님이 정부 개입이 빠져서 가격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더 들어가자는 거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절대로 아니고, 제가 그런 표현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정부가 지금 잘못 들어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까지 해서 그 필요 없는 때 그 시장 격리 흉작 들어왔을 때도, 왜냐하면 그 전에 풍작 들어왔고 가격이 좀 폭락해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폭락했는데 수학기까지도 계속 가격이 안 오르고 있으니까 흉작인데도 격리해라 그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시장을 이게 교란을 시킨 게, 그런 게 한 두어 번 생겨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엉망이 돼 있는 시장이 돼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정부가 그 개입하는 거는 아까 거장님 말씀대로 그 최소한 시장 경리 개입은 최소한으로 하는 게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그리고 하되 좋아요. 공익형 전략작물 직불제도 콩 심으면 돈 줄게, 이것도 굉장한 개입입니다. 이게 그럼 콩값도 폭락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개입하지 말고, 제발 정부가 그런 식으로 개입하지 말고, 콩 심으면 콩 단수가 적어도 한 300kg, 400kg 나온다. 그 정도 되는 그 배수 잘 되고 이런데 콩이 들어가도록 그런 단지가 잘 조성되도록 해주고, 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데 이건 비만 오면 그냥 물에 쌓여 있는 데다가 돈 준다니까 그냥
콩 심으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작물 심었다가 다시 벼로 들어온 농가 그런 게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생산 기반 충분히 잘 조성해주고 오래 해라. 이제 그런 말이지. 그리고 앞으로 방향은 그거 가지고서 뭐 저 소득 보존해 줄래? 그거는 복지제도, 복지 정책으로 다뤄야지. 그 소농 고령화 농까지 쌀 산업 정책, 쌀 안정화 정책에서 그것까지 신경 쓰면 이거는 산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논의는 일단 좀 쌀 논의에서 좀 제외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제가 뭐 더 여기서 추가적인 얘기를 하면 좀 사족일 것 같아서 오늘 그 쌀 산업 대책 끝까지 남으셔가지고 여러 발표와 토론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그 쌀 산업 대책 분과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